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이 어느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들 잘하고 계시죠? 한 해를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0년을 준비하는 달이 12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돌아오고 또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지만, 그래서 2020년 트렌드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이 그 트렌드 코리아 2020인데요. 이 책을 언제부터 접했냐면 2018년 그때부터 제가 이 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이 책이, 이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가 연구해서 이 책이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죠. 이걸 알고 나니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쩌면 2018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가장 핫했던 키워드는 소확행이었죠. 그리고 2018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컨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밀레니얼 가족,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좀 되게 관심이 가졌던 부분이 감정 대리인,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필환경, 다양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어떤 키워드가 나와 있는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유튜버들이 많이 방송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또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제가 느끼는 것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이 그 쥐띠 해잖아요. 그래서 쥐들, 이제 복수의 쥐들 내서 마이티 마우스들이라는 이제 컨셉으로 그 스페링을 10개를 가지고 10개의 키워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쥐가 그 첫 번째 그 12띠 중에 첫 번째로 저기가 됐는데요. 그게 왜 그러게 됐냐면, 신이 그 12마리, 12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장 1등으로 들어오는 동물에게 내가 첫 번째 띠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열심히 달려갔겠죠? 그런데 첫 번째 1등으로 간 동물이 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가 1등으로 갔으니까 소가 첫 번째 띠가 됐어야 되는데 쥐가 첫 번째 띠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쥐는 되게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쥐는 소 등에 딱 올라타서 소가 열심히 달려올 때 소 등에 딱 있다가 소가 도착하는 순간 소 앞으로 벌쩍 뛰어내렸겠죠. 그래서 쥐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은 쥐처럼 좀 지혜롭게 또 1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10가지 키워드 한번 어떤 게 있나 볼까요? 2020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입니다. 첫째는 멀티 페르소나, 둘째 라스트 핏 이코노미, 셋째 페어 플레이어, 넷째 스트리밍 라이프, 넷째 초개인화 기술, 다섯 번째 펜슈머, 그리고 여섯 번째가 특화 생존, 일곱 번째가 58세대, 여덟 번째 편리미엄,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업글 인간. 하나가 빠졌네요. 페어 플레이어, 초개인화 기술이 빠진 것 같네요. 초개인화 기술. 그래서 이렇게 10가지인데요. 이 10가지를 하나씩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깊이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감만 잡으시고,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단어들을 내가 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네이버에 이렇게 또 찾아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언어구나,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가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구나. 2020년 소비자 트렌드 키워드는 그 10가지구나 라는 걸 알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멀티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멀티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우리가 그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가면이라는 뜻인데 이 페르소나의 그 배경을 보면 그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가 그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쓰던 그런 가면,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내면에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에 따른 우리가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데요. 그냥 사람의 감정 속에 있는 페르소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상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의 내 모습과 또 여가 생활을 하는 내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서로 정체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광고 있잖아요. 칠성 커피 음료 광고인데 상사가 회식을 제안하려는 순간 검도복을 입은 딱 막내 신입사원이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상사가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전 같으면 오늘 회식인데 벌써 퇴근하면 어떡해 라고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직장에서의 나와 직장을 나갔을 때의 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던 막내의 이름을 버리고 인싸의 라이프를 찾아 떠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싸가 뭐냐면 인사이더라는 이야기인데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인사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나와 퇴근 후에 나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 직장에서는 눈치를 보고 막내일지도 모르지만 퇴근한 후에 나는 나만의 정체성으로 전환을 하는 내 삶. 이런 이것들이 멀티페르소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연예인들 막 자살하고 이러는 상황에 악성 댓글로 인한 그 우울증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너무 평범한, 너무 착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사이버상에서는 정말 악한, 예를 들어서 그 잘 나가는 모습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딱 표출이 되는 거죠. 익명으로. 그런 것들이 멀티페르소나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멀티페르소나는 이제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꿔 쓰는 우리 멀티페르소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면에는 여러 개의 페르소나가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상사 앞에서는 뭔가 내 주장을 못하는 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나보다 좀 약한 사람한테는 또 강하게 하는 내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내 안에 내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숨기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나만의 그 상황에 따른 페르소나를 다 드러내고 오픈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상에 나타나는 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도 하죠. 예를 들어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은 유튜브 뭐 다양한 곳에서 이쪽에서는 뭐 음식을 좋아하는 나 아니면 이쪽에서는 어떠한 지식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는 나 뭐 다양하게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멀티페르소나가 이제 2020년 트렌드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소비자들을 잘 공략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 SNS에서도 다계정성, 그리고 뭐 셀피 시대의 다원화 시대의 정체성,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멀티페르소나의 여러 모습으로 보면 양면적인 소비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는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뒤에 가서도 좀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소비하는 부분이 싼 거 뭐 이런 걸 찾다가도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는 뭘 살 때 막 10원도 깎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또 내가 필요한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도 하는 그런 양면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멀티페르소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라스트 이코노미입니다. 라스트 이코노미. 라스트 이코노미는요. 그 라스트 핏은 라스트 마일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라스트 마일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까지 가는 거리, 그거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거리를 뜻하는 말인데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배송 접점을 의미하는 용어로 라스트 밋 이코노미라는 언어가 나왔습니다. 그 고객의 마지막 순간의 만족을 최적화하려는 근거리 경제, 고객의 마지막 순간의 만족을 최적화하려는 근거리 경제를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전에는 뭐 가성비라던가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춰졌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만족의 시대로 바뀌는 그런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격 중심의 효용이 아니라 만족 중심의 효용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라스트 핏 이코노미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배송의 라스트 핏. 두 번째는 이동의 라스트 핏. 세 번째는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배송의 라스트 핏은요. 누가 가장 빨리 배송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새벽 배송 이런 게 했다면 지금은 또 야간 배송까지 새벽 배송도 모자라서 이제는 야간 배송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마켓 컬리가 이런 그 유통이 새벽 배송의 선두주자로 시장 점유율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유통의 전통 강자들도 상품의 경쟁력과 물류 인프라를 내세우며 시장 쟁탈전에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켓 컬리는요, 상품 카테고리가 많지는 않은데 백화점 식품관을 연상케 하는 일반 마트에서 구입하기 힘든 그런 상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돈코츠 라멘은 있어도 오뚜기 진라면은 없는 것. 이게 마켓 컬리가 내세우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식품관에서나 구할 수 있는 어려운 그런 상품들만을 보유하고 있는 마켓 컬리. 그래서 그래서 배송의 라스트 핏. 누가 가장 빠르게 배송을 하느냐. 그리고 배송을 하면서 고객의 만족을 시키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의 라스트 핏입니다. 일단은 가까운 근거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역세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은 역세권 말고 슬세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슬세권이 뭘까요? 그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얘기죠. 슬세권. 그래서 이제 이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킥보드를 어디서 보냐면은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실 때 예전에는 뭐 차로 이렇게 같이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킥보드를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킥보드가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은요,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배송받고 난 후에 가장 짜릿하고도 내밀한 순간의 경험. 아, 제품이 딱 내가 주문한 물건이 딱 왔어요. 그거를 딱 받았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장부터 시작해서 그 박스를 열어보는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언박싱이라든가 아니면 하울이라는 이런 영상들이 되게 히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언박싱은 어때요? 내가 주문한 물건이 왔을 때 그 박스를 개봉해보는 그 과정을 촬영한 것이고요. 하울은 내가 그 경험해본 그 제품을 나만의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라스트 핏에는 그런 세 가지. 배송의 라스트 핏, 이동의 라스트 핏, 그 다음에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을 이야기하네요. 결국은 그 라스트 핏 이코노미는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기준이 이제 소비자와 직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점이 되고 있다. 라스트 핏 이코노미는 배송의 최적화, 시간의 최적화, 경험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결국 고객의 마지막 순간과 고객의 현관문을 잡는 자가 시장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세 번째는 페어플레이어입니다. 우리가 이 페어플레이어,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것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장에서 내 노력의 결과를 팀장님께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막내라도 자신의 기여는 합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가사노동은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돼야 하고 학생들은 주관식보다 객관식 시험, 조별과제보다 개인과제를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원인을 꼽자면 이걸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사회의 평등 지향성이 높아지며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지만 저성장 시대의 좌절감도 경험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이 생활화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 때문이다. 셋째,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력으로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페어플레이어 세대의 효능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 공평한 것, 그 다음에 올바른 것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공평한 것과 올바른 것의 기준이 저는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을 중심에서 공정성을 외치다라고 책에서 나왔는데요. 자, 공정성의 원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기능 중심의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 두 번째는 성 역할은 차별이 아닌 차이에 기반한다. 계약과 매뉴얼을 중시한다. 평가 시스템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이 부분은 좀 저는 이걸 보면서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째,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기본 요소다. 그렇죠.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기본 요소라는 말이 맞는데요. 공평성에 대한 기준, 이제 조직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똑같이 들어왔고 똑같이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지만 되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그 월급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 내용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임원들은 월급이 몇 프로 올랐느냐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심의사원들도 이렇게 올라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공평성과 올바른 것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좀 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특히 페어플레이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다. 그래서 집에서도 집안일도 서로 똑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스트리밍 라이프는 자, 우리가 소유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굳이 뭐 음원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굳이 내려받아 소유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스트리밍 라이프다. 거주하는 공간을 스트리밍함으로써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고 총체적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한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고 싶은 기간 동안 다양한 컨셉의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둘째는 전문가의 추천을 구독하는 방식으로 취미나 여가 활동도 스트리밍한다. 나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추천받고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정기적으로 배달받는다. 마지막으로 빌려서 경험한다. 다양한 선택지 중 무엇을 살까 고민할 필요 없이 다양한 선택지를 모두 빌려서 써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소유에서 스트리밍으로 제레미 리스키는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책에서 소유의 시대가 가고 접속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건이나 자본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요청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소유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니라 접속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접속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스트리밍 라이프는요, 경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써보는 것, 체험하고 느껴봄으로써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해 나가는 여정이 핵심이다. 그래서 저희 오빠도 올해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왔어요. 지금은 외국에 가서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살고 오는 것. 외국에 아니면은 별장을 내가 굳이 짓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공기 좋은데 시골에 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원하는 대로 거기에 대여료만 내고 살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컨텐츠는 저장되지 않고 흐른다. 스트리밍은 이제 소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 군데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소유 대신 스트리밍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게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되게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감해요.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이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여를 해서 쓰다 보면 어느 기간 동안만 딱 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주를 할 수 있고, 요즘은 노마드라고 해서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한 군데서만 딱 정착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컴퓨터나 이런 그 조건만 맞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빠르게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개인화 기술. 초개인화 기술은요, 실시간으로 그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의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의 선호하는 것들, 색상이라든가 모든 것에 그 사람 환경에 맞게 맞춰주는 것. 그래서 초개인화 기술. 이게 5번째네요. 이 초개인화 기술은 결국은 나한테 맞춰달라는 의미죠.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한테 맞춰서 나만의 특화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데이터화. 초개인화 기술의 3단계는 모든 것들의 초데이터. 그 사람에 대한 정보,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AI를 통한 알고리즘 분석. 이 정보를 AI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도 어떠한 색깔을 선호한다던가 음악을 들을 때도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오면은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맞춰줘야지 하고 딱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AI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나를 알고 나에게 맞는 제품을 권해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세 번째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상호 커뮤니케이션.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오류가 생길 것 같아요. 나를 내가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난데 이제는 AI가 알고리즘이 나를 평가해서 맞추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알고리즘이 그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또 선호도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초개인화 기술 그런 겁니다. 초개인화 기술의 지향, 맥락 지향적 소비자 니즈 파악, 소비자 맥락 읽기, 소비자와의 완벽한 맞춤. 과연 이게 제대로 맞춰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드네요. 그런데 이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개인에 대한 초개인화 맞춤이 필요하다. 초개인화 기술은 소비자의 취향과 니즈를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별 소비자의 맥락에 기반한 소비 예측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소비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둘러싼 숱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초개인화 전략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지금 5개를 했거든요. 5개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일단은 1탄을 이렇게 하고 6번째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이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서 이 10가지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5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멀티페르소나, 라스트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그 다음에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책 사서 보시고요. 또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나머지 5개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